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네의 이마트로 쇼핑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작년에 입었던 옷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저녁인데도 옷이나 살까 하고 바람도 쐴 겸 밖에 나갔어요. 개인적으로는 옷에 로고나 프린트가 없는 옷을 선호하기 때문에 백화점보다는 주로 이마트나 뱅뱅 이런 곳에서 자주 쇼핑을 하는데, 그날은 뱅뱅이 쉬는 관계로 이마트로 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서 땅에 발을 디디면 바로 앞에 매장이 있는데, 그곳 사장님이 친절해서 제가 그쪽에서만 자주 옷을 고르거든요. 도착했더니 마네킹에 입혀놓은 재킷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길래 입어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보며 사장님과 얘기하다가 결국 그 재킷을 바로 사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재킷을 입어보고는 망설임 없이 태그도 떼버리고 바로 옷걸이에 걸어놨고요. 오늘 하루를 마치려고 밥 먹고 씻고 드디어 잘 준비를 하려고 바닥에 누웠는데, 눕자마자 발밑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 밑에 봤더니 재킷 소매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불 덮다가 바람에 휘날렸겠지? 혹은 움직이다가 발에 걸렸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보다 보면 어느새 잠들곤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휴대폰을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가위 눌렸어요. 제가 평소에 가위를 잘 안 눌리는데 가위에 눌리더라도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눈 감은 상태로 못 움직이는 거 그게 다인데, 그날은 처음으로 촉감이 느껴져 왔어요. 진짜 이상한 촉감이요. 자고 있는데 발밑에서 누가 자꾸 제 발가락을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처음엔 잠결에 뭐야 하면서 피곤하니까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계속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물럭거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발바닥 전체를 쓱 훑으면서 뒤꿈치 쪽으로 내려오고 쓰다듬듯이 만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잠깐 동안은 간지럽히기도 하고, 계속 촉감이 느껴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깬 김에 화장실이나 갔다 오자 하고 일어나려는 찰나에 무언가가 저를 못 일어나게 발을 손으로 꽉 감싸쥐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밑을 내려다봤는데 옷걸이에 걸어놓은 아까 샀던 재킷의 소매에 새하얀 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입고 있는 것처럼요. 밑에서는 발을 세게 쥐고 있고 몸은 안 움직이고 식은땀은 나고 진짜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촉감이 되게 이상했어요. 엄청 딱딱한데 뭔가 질퍽하고 진득한 느낌. 가위에서 깨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했는데 절대 안 깨졌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손이 담쟁이 넝쿨처럼 제 다리를 타고 제 몸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1초가 10년 같은 그 순간에 진짜로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게 이것 때문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 무언가가 제 사타구니까지 덮어올 때쯤에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부모님이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제야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밑에를 내려다봤는데 재킷 소매 속으로 그것들이 스슥하고 들어갔어요. 그날 재킷에서 나온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손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심리학. 잘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름다운 아내와 토끼 같은 아들, 딸 둘이 있습니다. 전세로 얻은 20평 남짓한 크진 않지만 만족스러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매일매일 상사에 치여, 업무에 치여, 야근을 일삼으며 사는 가장입니다. 매일 끝나지 않는 회식과 원치 않는 접대용 술자리가 끝나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지만 자식들을 보면 힘이 나는 당신은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야근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에 들어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땁니다. 가족들은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당신은 현재 거실에서 TV를 틀고 야구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깰까 걱정되어 소리는 최대한 줄인 뒤 전등은 다 끄고 거실 소파에 누워 방금 딴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켭니다. 그렇게 TV에서 나오는 빛이 거실을 감싸고 작은 야구 중계 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가운데 서서히 잠이 듭니다. 피곤했던 터라 잠을 푹 잔 당신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당신이 있는 곳이 이상합니다.
4평 반 정도 되는 작은 방에 벽지와 바닥재가 없이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건지 문조차도 없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며 한쪽 벽에는 크지 않은 벽걸이 TV가 있습니다. TV에선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합니다. 하지만 볼기짝을 때려보고 팔뚝을 꼬집어봐도 꿈은 아닙니다.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엔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며 소름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소름이 돋는 이유는 혼자 있다는 생각 때문만은 아닙니다. 찬 바닥에 딱딱함 어디선가 들려오는 틱, 틱 하는 소리, 그리고 TV 속 무표정한 사람의 시선과 이 숨 막힐 듯한 어두움이 내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 이 모든 것이 이유일 겁니다. 이런 곳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걱정에 당신은 점점 미쳐갑니다. 벽을 두드리고 손에 피가 날 때까지 바닥을 긁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TV를 박살내고 유리 조각이 몸에 박혀도 계속해서 웃다 또 어느샌가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지난 당신은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깨진 TV에서 나온 뾰족한 파편으로 목을 찌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쾅하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후 계속해서 귀를 괴롭혔던 틱틱거리는 소리마저 나지 않고 조용한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 정적은 또 다른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시 한번 목을 찌르려는 순간 당신은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은 당신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TV에선 작은 소리로 야구 중계를 하고 있고 반쯤 마신 맥주는 아직 시원한지 캔의 겉부분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어두운 밤인 것 같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당신은 잠이 다 달아난 탓에 근처 공원에 나가 마음을 좀 추스를 생각으로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현관문 밖은 당신이 갇혀있던 그 방입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신의 아내가 피범벅이 된 채 그곳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당신의 자식들만 목을 매달고 죽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작은 발. 제가 20살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4인 1실이었고 벙커 침대라고 해야 하나. 1층에는 책상과 옷장이 있고 2층에는 침대인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2층 침대를 처음 사용해봐서 처음에는 매우 설렜지만 나중에는 술 먹고 계단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다른 과에는 술 먹고 자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시험이 그렇듯이 저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오전에 시험을 친 뒤에 못 잔 잠을 자기 위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다들 수업이 없어서 룸메 2명은 책을 펴놓고 공부는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 다음 날에도 시험이 있었기에 나 조금만 잘 테니까 이따 저녁 먹을 때 깨워줘 하고는 침대로 기어 올라가서 잠들었습니다. 룸메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자려고 했는데 계속 퉁퉁하면서 침대가 흔들려서 저는 옆으로 누운 채로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하얀 양말을 신은 발 2개가 보였습니다. 그 2발은 제 침대 위를 방방 뛰듯이 퉁퉁 뛰고 있었고요. 비몽사몽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누가 내 침대에서 방방을 뛰는 거야 하고 눈을 감았는데 생각해보니 제 침대는 2층 침대라서 일어나서 앉으면 팔을 위로 다 뻗지 못할 만큼 천장과 가까운데 점프를 뛸 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발이 작은 걸 보니 아이발 같은데 대학교 기숙사의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도 침대는 계속 퉁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룸메들의 수다 소리도 들리고 있었고요. 눈을 다시 떠서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뜨려고 해봤지만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엥? 뭐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허리에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걸터앉은 듯이 방방 뛰던 아이가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방 뛰다가 힘들어서 내 허리에 앉아서 쉬는 건가 싶었는데 처음에는 아이 무게 정도로 가벼웠던 그 느낌은 점점 무거워지더니 나중에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제 허리를 짓눌렀습니다. 움직이려고 해도 꼼짝도 못하겠고 아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룸메들에게 소리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살려줘라고 생각하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느낌은 사라지고
룸메들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룸메들한테 아까 내 침대 흔들리지 않았어? 했더니 둘 다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냐고. 너 1시간 정도밖에 안 잤다고 했습니다. 아니, 나 안 자고 있었어. 방금 둘이 무슨 얘기했잖아.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한 건 맞는다고 하더군요. 꿈이 아니었다고 룸메들에게 가위 눌린 얘기를 하니까 둘 다 무서워하면서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안 그래도 기숙사가 정신병원 자리였다는 소문도 있고 옆에 산에 무덤이 있어서 무서운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 후로 그 작은 발은 다시 보이지는 않았지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가위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위에 잘 눌리는 친구. 내 친구 중에는 가위에 엄청 잘 눌리는 애가 한 명 있었어. 걔가 얘기해준 가위 경험담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얘기야. 편의상 친구를 정훈이라고 하겠어. 나랑 정훈이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였는데 나는 반에서 창가 쪽 끝자리에 앉았고 정훈이는 교실의 중간쯤에 앉았어. 정훈이는 기가 약해서인지 가위에 엄청 잘 눌리는 편이었는데 거의 매일 학교 오면 아침부터 자기가 전날 밤에는 무슨 가위에 눌렸는지를 얘기해 줄 정도였어. 그날은 학교에서 3교시 영어 수업을 마쳤는데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되게 못하는 편이라서 반 아이들 대부분이 수업 시간에 졸다가 쉬는 시간이 되니까 엎드려서 자기 시작했어. 정훈이도 쉬는 시간이 되니까 엎드려서 자기 시작했고 나는 맨 뒷자리에서 수업 시간에 엄청 잘 잤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되니 오히려 잠이 깨서 5분 정도 복도를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교실에 들어와서 앉았어. 그런데 몇몇 채들이 정훈이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길래 나도 내 자리에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정훈이가 자면서 몸 움찔움찔하는 행동을 거의 20에서 30초 간격으로 하는 거야. 나도 자면서 저런 발작 같은 거 종종 했기 때문에 웃겨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5분 정도가 더 지나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이 다 되어가서 정훈이를 깨워주려고 다가갔는데 움찔거리는 정도가 겁나 빨라지더니 갑자기 책상을 잇는 힘껏 몸으로 밀치고는 바닥에 쓰러졌어. 놀라서 몇 초간 다들 멍하니 있다가 덩치 큰 친구 한 명이 와서 정훈이를 업고 양호실로 달려가서 데려다주고 우리는 4교시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어.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정훈이를 업고 갔던 애가 돌아와서 교실에 앉았고 선생님이 정훈이 혹시 간질 같은 거 앓고 있었냐고 그 증상이라고 양호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냐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양호 선생님이 간질 증상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뭐 때문에 충격받아서 잠깐 기절한 거라고 좀 누워있으면 정신 차릴 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어. 그렇게 4교시 수업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정훈이가 교실로 돌아왔어. 그래서 나랑 밥 먹으러 가면서 대화했는데 대충 기억나는 대화 내용은 이랬어. 너 솔직히 수업 듣기 싫어서 뺑기친 거지? 점심시간 딱 되니까 돌아오냐? 지랄하지 마라. 무서워서 기절했었다. 뭐가 무서움, 그 짧은 새에 또 가위 눌렸어? 그러고 식당에 앉아서 정훈이가 자기가 눌린 가위 내용을 얘기해줬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교실 중간쯤에 위치한 정훈이는 3교시 끝나고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가위에 눌렸대. 가위에 많이 눌려본 애라서 눌리자마자 아 또 가위 눌렸네 하고 느꼈고 가위 풀려고 몸에 힘주고 겁나 노력했다고 했어.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교실 전체가 360도로 보이고 다른 아이들이 자기처럼 다 엎드려 있는 풍경이 보였다고 했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복도에서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앞문이 쾅 하고 열렸는데 얼굴에 피에로 분장을 한 아니면 피에로 그 자체인 사람이 피 묻은 과도 같은 걸 들고 교실로 들어오더니 창가 쪽 제일 앞자리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친구 머리카락을 붙잡고 고개를 확 들었다고 했어. 근데 가위에 눌려서 그 모든 상황이 보이던 정훈이는 고개가 들린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두 눈이 파여서 아예 텅 비어 있었다고 했어. 피에로는 그 행동을 하더니 하나, 둘 하고는 그 옆에 앉은 애의 고개도 들어서 마찬가지로 두 눈이 텅 빈 걸 확인하고 셋, 넷 이렇게 말하고 점점 빠르게 교실을 쏘다니면서 친구들 고개를 들어서 자기가 뽑은 듯한 눈알 개수를 엄청나게 빠르게 세기 시작했다고 해. 나중엔 너무 빨라서 그 곤지암의 귀신처럼 정확하게 숫자도 안 들릴 정도로 빠르게 말하면서 정훈이에게 점점 다가왔는데
가위에 많이 눌려본 정훈이는 숨을 참으면 귀신이 자기를 못 본다는 경험 때문에 숨을 꾹 참았고, 피에로는 정훈이 자리는 지나가고 엄청 빠르게 숫자를 세다가 결국엔 교실 끝까지 숫자를 다 셌는데 두 개가 비네. 이렇게 말하더니 저 말을 또 엄청 빠르게 반복하면서 다시 교실을 미친 듯이 쏘다니면서 애들 고개를 들어 올렸다고 했어. 그 미친 피에로가 교실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자기 주변을 맴돌면서 친구들 눈알 빈 걸 확인하는 모습에 극도로 긴장과 공포에 휩싸인 정훈이는 결국엔 참지 못하고 숨을 내쉬어 버렸는데, 그러자마자 피에로가 다가와서 찾았다 하더니 들고 있던 과도로 자기 누나를 쑤시려고 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발작을 일으키고 기절해버린 거야. 나도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 듣다가 너무 소름 돋아서 밥 다 먹었는데 정훈이랑 수업 시작할 때까지 교실도 못 들어갔고, 며칠 동안은 그 얘기 때문에 무서워서 엎드려서 잠도 못 잤어. 가위에 자주 눌리는 친구인데도 그 일은 너무 무섭고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 다섯 번째 이야기, 미래를 보는 방법. 어렸을 적 아이들 사이에서 한 신비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다. 밤 12시,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시칼의 칼날이 바닥에 향하도록 입에 물고 있으면 미리 받아놓은 세숫대야에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보이고, 그 미래가 보이는 상태에서 입에 물고 있던 시칼을 이번엔 칼날이 입으로 향하도록 한 상태로 물면 자신이 보았던 미래대로 이루어진다란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꼬마는 그 이야기에 따라 늦은 밤 12시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시칼의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입에 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보기 위해 세숫대야에 담은 물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단지 자신의 얼굴만 비치고 있었다. 꼬마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아마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이번엔 시칼의 칼날이 입으로 향하도록 한 뒤 칼을 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확인해 봤는데, 세숫대야 안에 담긴 물은 시칼을 문 꼬마의 모습과 동시에 꼬마의 뒤에서 두 손으로 시칼을 붙잡고 힘차게 뒤로 당길 준비를 하는 붉은 머리에 귀신이 있었다. 그리고 꼬마는 입이 찢어지는 순간에 생각을 하였다. 이 이야기는 귀신이 흘린 이야기구나. 여섯 번째 이야기, 어떤 신사. 25년 전쯤 있었던 일이다. 강원도 철원군의 큰아버지께서 군부대에 근무했고 할머니와 함께 1년에 한 차례 정도 놀러가서 일주일에서 보름씩은 놀다 오곤 했다. 거기에는 한 신사가 있었고 제사를 지내는 중들이 의문사를 당해 불길한 곳으로 소문이 나 어른들께서는 가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다. 신사의 모양은 가운데에 길이 나 있고 좌우측으로는 나무들이 늘어져 있으며 약 20여 개의 계단 위에 작은 집 모양으로 지어져 있었다. 친구들과 날이 어두워지는지 도 모르고 숨바꼭질을 하고 놀고 있었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술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난기가 유독 심했던 난 어디로 숨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신사 쪽 나무 뒤에 숨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됐나? 찾는다. 소리와 함께 술래가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나무 뒤에서 킥킥대며 멀리서 술래가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다. 등 뒤에서 서늘한 느낌과 함께 자연스레 고개가 돌아갔고, 신사 쪽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마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듯 스르륵 미끄러져 지나갔다. 그리고 신사의 중심쯤 지나가다 고개가 내 쪽으로 돌아보더니 눈을 마주쳤다. 분명 시선을 마주쳤으나 눈동자는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영화를 보면 귀신을 보거나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곤 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건 영화라 가능했나 보다. 필자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라.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정신이 든 나는 내가 본 게 뭔가? 설마 귀신인가? 라는 생각과 극도의 공포감이 찾아왔다. 그리고 여러 상상과 생각이 겹치며 공포영화의 단골 장면인 뒤를 돌면 귀신이 서 있는 장면만이 떠올랐다. 그래서 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로 뒷걸음질 치며 친구들이 있는 곳까지 뒤로 걸어갔다. 그리고 친구들을 보자마자 엉엉 울며 집으로 친구들과 뛰어갔다. 하루 동안 이불 속에서 벌벌 떨며 공포감에 젖어 밥도 먹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뒤 약 10년 뒤의 일이다. TV 프로그램에서 과학자와 무당, 풍수지리사를 데리고
흉가를 찾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내가 있었던 그곳의 신사를 탐험하고 있었다. 리포터가 신사 앞에서 물어보았다. 여기가 소문의 그곳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뭔가가 보이거나 느껴지시나요? 그러자 무당이 강력한 원혼이 느껴진다며 위험할 수 있으니 물러나라고 했다. 과학자는 예의 장비인 에너지 탐지기를 켰다. 이 기기는 음기가 강한 곳으로 갈수록 동그라미 모양 버튼이 빨간 쪽으로 올라가며 삑 소리를 내는 장치였다. 문 앞으로 가자 빨간 버튼으로 쭉 올라가며 삑 하며 큰 소리를 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기기는 빨간불의 끝까지 올라가더니 삐삐삐 거리더니 꺼져버렸다. 무당 2명은 흠칫 놀라며 바닥에 있는 철문 방향을 가리키며 저기에 원기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리포터가 잠시 무당 2분을 떨어뜨려 놓더니 본 원기를 그려보라고 했다. 20여 분 뒤 무당들의 그림을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둘은 같은 검은색 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를 그리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원기의 눈이었다. 둘 다 눈은 그렸지만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것이다. 그 장면을 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고 소름이 끼쳐왔다. 그리고 무당들이 저지했지만 리포터는 시청자들도 알 권리가 있다며 철문 앞으로 가더니 철문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한참 동안 과학자와 힘을 합쳐 당기더니 결국 철문은 열렸다.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보였고 안쪽은 어두웠다. 그러고는 안쪽을 비춰달라며 카메라맨에게 말하자 카메라맨은 카메라의 라이트를 켰고 헉하며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찢었다. 그리고 잠시 뒤 지하실의 내부를 보여주었다. 내부에는 하얀 해골들이 수십 개가 걸쳐져 있었다. 리포터는 소리를 지르고 이후 실제 상황입니다라는 화면과 함께 다음 날로 넘어갔다. 리포터가 근처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대부분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했다. 그리고 한참을 돌아다니다 나이를 지그시 먹은 할아버지께 거기 내가 알지라고 말씀하셨고 리포터는 물어보았다. 내용은 5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이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데려와 인체 실험을 한 뒤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버리고 화장하는 화장터였다고 한다. 그 당시 친일파였던 동네 유지의 딸이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일본군에게 끌려가 인체 실험을 당하고 얼마 뒤 죽어서 화장터로 옮겨졌고 남자친구를 찾던 여자는 일본군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귀찮게 하자 일본군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있다며 여자를 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였다. 여자가 실종된 뒤 한참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고 몇 개월 뒤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실종된 여자가 산을 내려와 어디론가 향한다는 소문이. 그리고 해방이 되었고 화장터 위에는 고인들을 위한 신사가 세워졌고 스님들이 찾아가 불공을 들였다. 어느 순간부터 스님들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거나 목을 메어 죽거나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여인은 죽어서라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이승을 떠돌고 있고 그 남자친구를 성불시키려는 스님들을 해코지한 거라고. 7번째 이야기. 어릴 때 실화괴담. 어릴 때 엄마는 가게를 하셔서 늘 바쁘게 사셨고 저는 거의 매일 학교를 마치고 엄마 가게로 가서 놀았습니다. 아주 바쁠 때 말고는 주변 가게 이모들이나 그 자녀들과 놀았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전 어릴 때 꽤나 성실하고 바른 생활 어린이라 엄마 가게에 가서 숙제부터 우선하고 놀았죠. 하루는 엄마 가게에서 숙제를 하는데 매일 비슷하게 들르시던 우유 아줌마가 그날따라 좀 늦게 오셔서 저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숙제를 하던 저를 보시더니 우리 딸도 이 집 딸처럼 공부하고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 애는 이런 거 때려 죽여도 안 한다. 이 집 엄마는 좋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숙제하는 거지 공부는 무슨 하시며 손님들 드릴 요구르트를 사셨습니다. 우유 아줌마는 제 나이를 묻고는 자기 딸도 동갑이라며 친구하면 좋겠다 하셨고 우리 엄마는 집이 근처면 같이 놀아도 되겠다고 하셨죠. 하루는 우유 아줌마가 자기 딸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평균 키 정도 161 정도지만 어릴 땐 아주 작아서 저랑 비슷한 키의 아이들은 대부분 저보다 서너 살 어린 애들이었거든요. 초3 때 키가 120 남짓이었으니 유치원생 수준이었죠. 우유 아줌마가 데려온 애는 저랑 동갑이라는데 저보다 키가 더 작았어요. 학교에서 같은 학년에 저보다 작은 애가 없었으니 그 애를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 후로도 몇 달을 종종 엄마 가게에 종종 와서 놀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질 않아. 어린 맘에 엄마를 졸라 그 친구를 오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보니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았던 걸로 봐서 아마 일요일 아침이었나 봅니다. 친구는 팔에 붕대를 감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섭섭한 마음에 그동안 왜 놀러 안 왔냐고 울먹였는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집에 한 달가량을 같이 살았고 큰 외삼촌이 집에 오셔서 데리고 갔죠. 아쉬운 마음에 가지 말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 친구는 큰 외삼촌이랑 일본에서 살 거고 방학마다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당시엔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방학 때 외가에 갈 때마다 볼 수 있으니 그걸로 된 듯했고 실제로 방학 때 보러 가거나 그 친구가 한국을 오면 같이 놀기도 했죠. 큰 외삼촌이 데려간 후로 이름도 바뀌고 암튼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후에 고등학생쯤 되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니는 사실 나보다 한 살 많았고 항상 집에서 맞고 자랐고 아버지는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우유 아줌마가 어떤 아저씨를 집에 데려온 이후로 더 심하게 맞았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언니네 엄마랑 아저씨가 언니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고 언니는 며칠을 굶다가 뭐라도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팔이 아프고 온통 피투성이었답니다. 왜 다쳤는지는 모르고 배는 고프고 생각나는 곳이 엄마 가게라 무작정 걸어서 찾아갔답니다. 엄마 가게 앞에서 팔이며 옷이며 피떡이 된 언니를 보고 엄마가 응급실로 데려갔고 가족들과 연락이 안 돼서 치료 후에 우리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 엄마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우유 아줌마를 찾았는데 그 아줌마는 언니를 더 이상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딸이 없었던 큰 외삼촌이 키우겠다고 해서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친정을 갔다가 언니 소식이 궁금해져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언니 잘 지내냐고. 언니도 지금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말씀해 주시기. 사실 우유 아줌마가 집을 나갔다가 잠깐 다시 집에 들렀는데 언니가 부엌에서 먹을 걸 찾고 있더랍니다. 며칠 놔두면 알아서 죽겠지 했는데 안 죽었길래 칼로 내려쳤었답니다. 언니가 쓰러지고 피가 많이 났길래 죽은 줄 알고 도망쳤고 엄마가 수소문해서 연락이 닿았을 땐 그런 년 죽었어야 하는데 왜 살려놨냐고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집안 식구들과 상의 끝에 큰 외삼촌이 데려가겠다고 했답니다. 언니 팔인 손목 근처부터 팔뚝 중간까지 흉터가 있어요. 아마도 칼을 막을 때 생긴 거겠죠. 어릴 땐 기억 못하다가 크면서 기억이 났겠죠. 올겨울에 언니를 보러 갑니다. 오랜만에 언니를 보면 안아줘야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도깨비 불. 어릴 적 나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집집마다 울타리 너머로 넓게 펼쳐진 논밭이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을에서 제일 큰 연못이 나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연못을 중심으로 모여 놀았고 연못 주변의 숲은 우리들의 모험 장소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마을에 전기가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낮에 열기가 가시지 않아 더위에 지친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더위를 식히려 했지만 더운 바람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잠에 들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마치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나는 조용히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휘파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소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연못가였습니다. 연못가에는 도깨비 불이 떠 있었습니다. 불빛은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에 매료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 불이란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빛은 점점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러다 갑자기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연못 주위는 다시 어둠에 잠겼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나는 연못가를 벗어나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휘파람 소리는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숲속은 더욱 어두웠지만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숲속을 걸어가던 중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오두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등불을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주름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너는 누구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아이예요. 연못가에서 도깨비 불을 보고 따라왔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 불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그것은 이 숲과 연못의 영혼들이 보내는 신호다. 너는 그 신호를 받은 것이다. 나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 불이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라 영혼들의 신호라니. 믿기 힘들었지만 노인의 눈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도깨비 불은 왜 저에게 나타난 거죠? 나는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 마을을 지킬 운명을 가진 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줄 아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단지 평범한 아이일 뿐인데 어떻게 마을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노인은 내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는 마을을 지킬 힘이 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다. 이 숲과 연못의 영혼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이상하게도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연못가를 찾아갔습니다. 도깨비 불은 가끔씩 나타났고 나는 그것을 따라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숲과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깨비 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따라갔고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내가 진정한 수호자가 될 날이다. 나는 그의 말에 긴장되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나를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지나 큰 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위에는 오래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영혼들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 너는 수호자의 힘을 받을 것이다. 노인이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바위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작은 상자에서 물병을 꺼내 나에게 건넸습니다. 이 물은 연못의 정수다. 마시고 영혼들의 축복을 받아라. 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마시자마자 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바위에 새겨진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고 나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바위 앞에는 노인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이 마을과 숲, 연못을 지킬 힘을 얻은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몸 안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운 능력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나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숲과 연못의 비밀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마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랐고 나는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깨비 불은 여전히 가끔씩 나타나 나에게 신호를 보냈고 나는 그 신호를 따라 숲과 연못의 영혼들과 소통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다했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습니다. 도깨비 불은 여전히 가끔씩 나타났고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도깨비 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빛을 따라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에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수호자야. 노인이 말했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노인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내가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노인은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도깨비 불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호자의 상징이다. 너는 이제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나는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몸 안에 새로운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운 능력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